스루프 타임즈 6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법령 개정 등 준비해달라는 뉴스를 조선일보에서 6월 5일자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방통위와 산업부에 공고했다. 이런 의견은 국민천연 토론 과정에서 그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공고안에 담았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여기를 이런 분리징수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보안 같은 그런 뉴스로 NHK 때려부수는 TV 완판 일시청자들도 수신료에 뿔났다라고 또 김동연 정서구 기자가 2023년 4월 9일자에 보도한 내용을 또 있었습니다. 재외동포 전담 지원기관 출범한다. 코리아 타임즈 이효진 기자의 보도 내용이네요. 이런 게 이제 처음 세웠는데, 이것이 뭐 새로운 또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져서 뭐 공무원들이 늘어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기존에 제주도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 재단을 대체한다. 이런 의미도 되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개막식이 이 인천 송도 쪽이니까 이 좀 해외 간문인 그런 인천공하고 가까운 쪽이니까 나름대로 또 뭐 이미지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또 코리아 헤럴드에서 해외 한인청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기회라고 그렇게 또 보도를 냈습니다. 이런 기념 사진을 찍었네요. 대중국 수출 25%에서 19% 감소, 15%까지 하락 대비해야. YTN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좀 줄었지만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인도, 호주 이런 데가 이제 크게 많이 늘었다는 내용을 좀 보도했죠. 또한 코리아 타임즈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감소, 여기도 그렇게 좀 또 뉴스가 나왔고요. 참고적으로 이건 뭐 성격이 틀릴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일본 증시가 32,000선도 뚫었다 이렇게 됐는데 웨렌 버핏이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이데일리에서 또 보도를 했네요. 미중 갈등 등 지정학 리스크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자본이 이동 중이다 이렇게 또 추가적인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유라시안 디텍토십과 자유진영 대결에서 한국은 자유진영 편에 서야 한다. 이런 내용을 국제정치학 박사인 이춘기 박사의 유튜브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동북아시아는 중국, 러시아, 북한 대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이제 대립 관계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푸틴에 대해서는 국력에 비해서 너무 큰 일을 벌인 것 같다.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러시아도 몰락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계 각국 GDP 상위 15국 중에서
세계은행 데이터인데 대한민국이 10위고 1조 6,300억 달러인데 러시아가 11위로서 1조 4,300달러로서 한국보다 국력이 낮은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침공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는 극복하고 반드시 국복하고 제압해야 할 나라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소개한 다른 그 자료에는 포린 어페어즈라고 2023년 5월, 6월호에 다극체제라는 신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다극체제라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결국은 이 미국의 패권은 오래 가니까 뭐 사람들이 중국을 G2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을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 2023년 1월 23일 포베스 코리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또 소개를 한 내용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그림으로서 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그러는데면은 그 이 중국, 러시아, 일본 요거 한 3이라고 그러면은 11명씩 싸우나요? 나머지는 다 미국 선수들하고 싸우는 꼴이다. 이런데 현실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100대 기업도 소개를 했는데 미국 기업이 59개고 중국이 13개, 그 다음에 프랑스가 5개, 스위스가 3개, 네덜란드가 2개, 한국 기업은 25위 위에 유일하게 이제 랭크가 되어 있다. 매출 상위도 미국이 15개, 중국이 3, 그리고 중국 기업은 모두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커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계 브랜드 중에서 단 한 개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백데이터를 소개를 하면서 군사력에 대해서도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나라를 더한 것보다도 미국을 다 따라올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둥함에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120회 이착륙 훈련을 하는 것을 했는데 미국 포드 클래스 항공모함은 일일 최대 270회 출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비교 보도 자세가 한국 언론에는 잘 안 나오고 중국이 이런 것만 했다 하는 것만 하는 것은 뉴스 보도의 자세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다극화도 아니고 양극도 아니다. 결국 미국의 패권은 오래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중요 군사 과학 기술 미국과 동맹국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중국이 자꾸 빨리 따라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기술을 갈취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갑니다. 노벨 평화상도 순위를 참고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어, 일본이 2위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한국이 없네요. 네. 그게 좀 눈에 띕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보다 훨등이 많다. 요건 있는데 질적으로 틀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여객기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얘기로 비행기가 중국제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임스 팔로우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의 비행기를 플라잉 아이폰이라고 부른다.
조립만 중국에서 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부품이나 중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미국제라든지 외제 거를 쓰고 있다. 빈테이지라는 2012년 5월 달 뉴스를 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랜 그 많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힘이 약했기에 진짜 전쟁 도발을 한다. 아,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 한 것도 결국 꼭지점의 어떤 이 최고 상위점에 왔을 때 오히려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하강 국면에 와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좀 그 대만에 대한 아마 그 침략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때가 바로 이제 중국의 한계가 지금 왔을 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네요.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후뉴스 알렉산더 나자린하고 백악관 선임 특파원의 그 보도 내용입니다. 어, 어쨌든 중국이 그 코로나 이후에 다시 그 리오프닝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표현이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 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 트위터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JP 모건의 JD 다이먼, 그다음에 애플의 팀 쿡들이 모두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중국을 암식시키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네요. 미국 경제가 2023년 1분기에 1.3% 성장에 그쳤지만 일부 관측독들은 중국의 둔화가 곧 나타날 수 있는 더 깊은 문제, 즉 중국의 고립된 지도부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문제를 보여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 상징적인 그 사진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선 6.25 중군 여기자 한국은 세계를 깨운 자명종 조선일보 송이달 에디터의 보도 내용인데요. 6월 6일 현충일을 만나서 맞이해서 이런 보도를 냈네요. 그 유일한 여군 전공 기자였는데 이 기자가 쓴 책을 국내에서도 그 1951년 하반기에 출간이 됐고요. 이 기자가 그 한국 군인들하고 뭐 취재하면서 여기 또 거기에 또 밥상까지 놓여 있네요. 그 옛날 50년대 밥상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은 요즘은 공깃밥으로 먹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은 주발에다가 고봉으로 쌓여서 또 이렇게 먹고 있었죠. 못 살 때는 쌀밥으로 주로 그 힘을 발휘했고 그런 건데 한국이 경제 발전하면서 그 쌀 소비량도 요즘에 별로 그 안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먹거리가 많아졌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게 되네요. 뭐 창진호 철수 전쟁터까지도 그 취재를 했었다. 해가지고 12월까지 6월 달에 발생했는데 6개월 동안 와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건 여군으로서 전공 기자로서 그 일을 했던 그런 내용이고 그런 관련 참고 자료들을 그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1951년에 발간한 그 War in Korea 이런 책이 좀 있었네요.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그 비유긴 합니다만은 단군 신화에 우리가 그 곰이 인간이 돼서 뭐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냥 해석을 한다면은 천선족과 그 곰족의 결합이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늑대족과의 동거라고 제가 좀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
곰족이라는 그것을 그 웅자인데 우리나라 그 지명에도 웅진이라는 데가 있죠. 그리고 일본에도 그 웅본이라는 데가 있고요. 저간 이런 그 웅자가 들어간 그런 지명들을 볼 때는 어떤 그 고대사에 있어서 민족의 이동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 백제나 그 고구려계가 이 한국 한반도에 서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 웅자가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고구려가 좀 밀렸을 때, 어디에 밀렸냐고 그러면은, 제가 그 다른 이 종족한테 밀렸을 때 한경도 지금 함흥 쪽인가 어디에 옛날 지명에 뭐 웅자가 들어간 데도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백제계와 고구려계는 부여계라고 통괄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부여라는 말은 현재까지도 지명에 남아 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늑대족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고대사를 읽어보니까 그 늑대에 대한 전설, 그리고 이제 로마 건국 신화에도 늑대가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흉노족을 이 트루크 계통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이 트루크 신화에도 늑대 신화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흉노족 트루크 계통이 한국의 동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서 또 신라 김일제 조상도 자기네들은 흉노의 후예라고 묘비에도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고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의 고령화는 주요 관심사. 하지만 그것들의 청소년들은 훨씬 더 큰 문제일 수도. 타임지 찰리 캠벨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1년에 지금 대졸자들이 약 1160만 명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래가지고 참 취직하기가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035년까지 4억 명의 중국인이 60세 이상으로 인구의 약 30%가 될 것이다. 고령인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발생하는 이 순서가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겪고 있는 일이 이제 중국에서도 시작이 됐다. 그래서 뭐 시진핑이는 이 청년들한테 저기 농촌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도 했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 초만 하더라도 80년대 초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 70년대 초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때 대졸 산업 현장에서 대졸자들의 이 비율이 15% 정도뿐이 안 되고 85%가 다 고졸 어,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산업계로 와서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식들은 좀 다 모두 다 대학교를 보내는 거로 그렇게 다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학력자들이 많이 생겼었고, 또한 우리가 일자리가 이 대졸자들도 없어가지고 어, 대졸자들이 구청 청소부 시험에도 어, 나가는 거고 또 공무원 열풍도 불었었고, 그런 일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한국의 윤 장관은 뭐 AI 번역한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핵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로이터 제킴 보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현충일에 나온 얘기죠. 근데 그 제가 이렇게 그 대통령으로 번역했다가 장관으로 번역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윤씨로 AI가 번역하네요. 재밌습니다. 이런 거를 쭉 보면서 그런데 이제 이 미국식 표현은 다 이것이 다 그 존칭어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국 정부가 핵 계획에 대해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 바이든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핵 방위 쪽으로 강하게 그 어떤 그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5월 31일 그 북한이 발사한 로켓 그 실패에서 그 부품을 그 회수하기 위해서 서해안 해상에서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는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비판한 최대 야당의 한국민이 야유, 문재인 일파의 반일 단락사고의 무서운 정체, 전 주한 대사가 철저 해설, 이렇게 이제 현대 비즈니스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해상 자유대기와 우기 승천기를 일부러 혼동하는 문재인 일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군 군함에다가 붙이는 것은 자기네들은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건데 한국 야당이 이거를 너무 좀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민도 야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자유대 함대기를 개항하고 한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인정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반일 운동을 한 이유가 자기네들 정권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한국 국민도 지겹도록 민주당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네들한테 반대 의견을 내면은 친일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그 친일파로 몰아가는 그런 여론 정치 같은 것도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일본 호위함의 그 입항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다고 이런 식까지 이제 표현을 한 것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정신병자들 같아요. 어,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 일본을 솔직하게 보고 관계를 개선했었다. 그랬었는데 그 김대중의 그 후신들이라고 여겨지는 현재의 야당이 문재인 일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지금 이재명까지 포함해서 얘기일 거예요. 그 안에서도 개파가 틀리다고 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모두 지금 뒤에 그 전임 대통령들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세 사람 모두 다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그 돌아가셨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네요. IMF를 당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IMF 김영삼 대통령 때 발생했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IMF를 당해가지고 요거를 솔직히 해결을 하는데 한국 시장의 금융시장 개방이 주요 해결책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역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일과성이 아니다는 이유, 경제학자의 상식은 10년 전으로 격병, 와타나베 치토부라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의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 국민으로서는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인플레이션을 모르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시리즈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코스트 푸시형이라는 게 거를 소개를 하면서 수입 물가가 그 상승이 일순하면은 인플레이션도 끝나서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일과성이 어, 이다라는 논리가 이제 그 코스트 푸시형인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계속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증폭의 구조를 후편에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중에 또 제가 뉴스를 그 캡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과성이 아니 되는 것을 향후 좀 뭐 또 좀 뉴스를 그 좀 발췌를 해보도록 할 것 같네요. 언론과 야당의 단조로운 정권 비판이 일본 사회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정신과의 의사가 이런 글을 현대 비즈니스에 또 냈는데 일본의 그 최대 약점이라고 해서 이 소개를 한 게 종족 사회의 인간관계 뭐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했고 사람에는 따르기 사람을 거느리거나 영양되고 영향을 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통이 없는 사회라는 점이 큰 암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거기에 일관된 명석한 규칙을 설정하는 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일본인의 최대의 약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진단하고 있는데 좀 정신과 의사라서 이제 복잡하게 이제 좀 풀어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또 한계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뭐 나르시즘적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니스라는 뭐가 있어요. 있는데 이 자니스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자니스라는 게 집단 자살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니스 문제라는 게. 그리고 그 자니스 문제라는 게 여기 나오네요. 연예기획사 자니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젊은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거를 했다. 한마디로 연예기획사에서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치 요인이 크고 있다. 그러니까 안팎이 왜 일본은 다르냐.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 겉하고 안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정치회로 얘기했는데 G7에서의 그 이 기시다 총리의 그 발언 내용 이런 것을 좀 비유를 해가지고 또한 그 이 그 통일교 문제에 그 크게 그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IT의 그 이 변화를 놓친 것도 그 일본 산업의 약체화 요인의 하나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언론과 야당이 정권을 너무 단조롭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단조롭게 안 한다고 한다면은 극렬하게 비판하면 된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좀 풀었습니다. 어, 정치가들이라는 게 이 정치가를 판단할 때 자신들에게 이익을 유도할지 여부로만 판단하지 마라. 국민들 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이익이면은 뽑아주고 뭐 해서 결국 돈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그 국민들의 손도 막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전반적으로 그 정신과 의사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좀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둔다 그러면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정서적인 측면이나 일본 국민들의 의식 이런 것을 그 개인적인 측면이나 조직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정치적인 측면까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해 본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 자숙하는 자아 비판적인 그런 자세들은 그 향후에 긍정적인 어떤 그 미래를 위한 자기 반성의 시간들이다라고 좀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